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전달받은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핀테크 기업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전문을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자료, 숫자만 가득해서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의 속마음, 진짜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건 겉으로 보기엔 좀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때문이에요. 모순요? 네, 자동차랑 주택담보대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정작 이 회사가 직접 들고 있는 대출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아, 사업은 커지는데 리스크는 줄어드는 뭐 그런 건가요? 거의 마법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질의응답을 샅샅이 파헤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그 성장 공식의 비밀은 뭔지, 그리고 또 월가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리스크는 뭐고 회사는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이 독특한 성장 공식부터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첫 질문부터 아주 날카롭게 들어왔죠. 자동차와 주택담보대출 같은 신규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잡히는 대출 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까? 이건 사실 당신들 진짜로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회계장부만 보면 사업이 쪼그라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인데요. 경영진은 이걸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인큐베이션 모델이요? 네,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할 때 처음에는 회사가 자기 돈을 직접 투입해서 시장을 키운다는 거죠. 아, 일단 우리 돈으로 직접 운영해 보면서 이 상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 AI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시장과 잠재적 파트너들한테 증명해 보이는 기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죠. 4분기에 실행된 신규 대출의 무려 70%가 바로 외부 파트너, 그러니까 제3자의 자금으로 조달됐다고 해요. 70%나요? 네, 심지어 2026년에는 12개가 넘는 새로운 은행과 투자기관이 이 플랫폼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제 회사는 직접 돈을 대는 은행이 아니라 돈을 가진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대출 부실의 위험은 외부 파트너들이 나눠서 지게 되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근데 작은 파트너들이 계속 이 회사의 AI를 100% 신뢰하고 자기 돈을 맡길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나면 떠날 수도 있는 게 그게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인 리스크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리스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성장 전략의 또 다른 핵심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익률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이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네. 보통 이익률 하락은 주가의 악재로 통하는데 경영진의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가 의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죠. 투자자들 앞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제품 믹스의 변화입니다. 제품 믹스요. 네. 기존에는 비교적 대출액이 작은 개인 신용대출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나 주택처럼 담보가 있고 대출액 단위가 훨씬 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고액 담보대출은 건당 수수료율,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전체 수수료 총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익률은 낮아져도 전체 파이가 워낙 커지니까 먹을 게 더 많아진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 홀푸드와 코스트코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기농 고급 식료품점인 홀푸드처럼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처럼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훨씬 더 큰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잠시만요. 그 비유가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코스트코는 연회비라는 아주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면 그냥 이익이 줄어드는 건데 월가의 투자자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참고 기다려줄까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배짱이자 승부수인 거죠.
이건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을 감수하고 아마 월가의 비판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아마존이 초기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금융계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런 거군요. 네, 엄청난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고객에게 가장 좋은 금리를 제공해서 대출하면 바로 이 회사라는 공시를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인 거죠. 네, 코스트코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그림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일수록 기반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플랫폼이라도 돈을 빌리는 소비자나 돈을 대주는 자금 파트너, 이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과연 이 성장은 안전한 성장일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리스크 관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첫 번째 공적은 소비자를 향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한데 사람들이 대출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여기에 대해 회사는 업스타트 거시경제 지수, 줄여서 UMI라는 자신들만의 비밀 무기를 꺼내듭니다. UMI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기존 금융기관들은 보통 실업률이나 기준금리 같은 후행 지표를 보고 몇 달 뒤에 리스크를 예측하잖아요. 이미 사건이 터진 뒤에 나오는 지표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UMI라는 건 자사 플랫폼에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대출 신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다른 변수들은 다 고정한 채 순수하게 대출 신청자들의 부도 위험 그 자체만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남들보다 몇 달은 먼저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외구의 시끄러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UMI 지표는 뭐라고 하나요? 그 지표로 봤을 때 현재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은 매우 안정적이고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게 회사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에 위험도가 살짝 올라가는 조짐이 있었는데 유미가 이걸 귀신같이 포착했고 모델이 바로 대응해서 지금은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시장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투명한 성적표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네. 소비자는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자금 파트너 쪽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특히 변동성이 큰 사모펀드 같은 파트너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돈을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Eating our own dog food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하, 그 표현이요?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직역하면 우리 개밥은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만든 제품을 우리도 직접 쓴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의미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니요? 단순히 우리 플랫폼을 우리가 쓴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대출 상품에 우리 회사 돈을 먼저 태워서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지 직접 피를 보며 증명해 보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하.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직접 리스크를 감수하며 모델의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우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파트너들 입장에선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겠네요.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돈을 걸어서 직접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덕분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모자본 파트너 유지율이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금줄이 아주 튼튼하고 파트너와의 신뢰관계가 단순한 계약 이상으로 깊다는 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준 답변이었어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 모든 성장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중심에는 결국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AI 모델이 정말로 우량 대출자를 귀신같이 골라낸다는 절대적인 믿음. 맞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면 코스트코 전략도 플랫폼 모델도 다 무너지니까요.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AI로 돌아오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AI입니다. 경영진은 우리는 AI가 유행하기 훨씬 전인 12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강조하죠. 그동안 쌓아온 1억 개가 넘는 학습 데이터 포인트, 수천 번의 개선을 거친 독점적인 알고리즘.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해자라고 주장합니다. 12년 1억 개 데이터. 엄청난 숫자이긴 한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근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당신들의 독점적 지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느냐고요. 그렇죠.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되면 12년의 격차도 금방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이 저는 이번 질의응답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 뭐라고 답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LLM들은 인간이 원래 잘하던 일,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요락하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인간이 원래 못하던 일은 여전히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못하던 일이요? 네. 그런데 대출 심사, 즉 한 개인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돈을 갚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이 단 한 번도 잘해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챗GPT가 셰익스피어처럼 소설을 써도 대출 심사라는 고도의 수학 경시도의 문제는 못 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라고 다 같은 AI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답변이네요. LLM은 똑똑한 문과생이고 자기들 모델은 이과생이다. 전문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이 최신 AI들의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곳이요? 예를 들어 주택자산담보대출 심사를 자동화할 때 온갖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30년 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의 상형문자 수준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아주 끔찍하게 비효율적인 일을 했어야만 했죠.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작고 비용도 많이 들었겠네요. 바로 그 인간적인 반복 공무에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들을 적용해서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AI에게 서류 몽치를 던져주면 3초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경쟁력, 즉 대출 심사라는 수학 문제는 12년간 개발한 100% 독점 기술로 굳건히 지키면서 그렇죠. 그 외에 온갖 잡다하고 비효율적인 주변 업무는 외부의 최신 범용 기술을 마음껏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위협을 기회로 완벽하게 전환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죠. 경쟁사들도 제미나이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건 주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칠 뿐 핵심인 대출 심사 모델의 격차는 전혀 좁히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자기 돈으로 모델을 증명한 뒤 제3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영리한 플랫폼 전략으로 리스크 부담은 줄이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코스트코 전략을 선언했죠. 이건 금융계 아마존이 되겠다는 엄청난 장기적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셋째,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UMI라는 자체 지표와 Eating Our Own Dog Food라는 확실한 실매 구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 즉 소비자와 파트너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12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AI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생성형 AI를 경쟁력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영리함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전문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회사의 주장대로 대출 심사가 더 이상 은행원의 경험이나 직관 같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순수한 수학 문제의 영역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대신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이자로 얼마를 빌려줄지 결정하는 세상에 온다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과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